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습니다. 의료 공백 해결 등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회 개원식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된 뒤에 참석하는 게 맞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식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믿고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가 알고 보니 소송을 하지도 않고 승소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결문까지 감쪽같이 위조해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마스에 붙잡혔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잔혹한 범죄라고 비난했지만 시민들은 물론 국방장관까지도 총리에게 책임을 돌리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역에 도착한 KTX에서 연기가 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등촌동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 뒤 공동 발표문 공개를 통해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 두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에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환영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며 불참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전국 응급실 현황과 환자 수를 비롯한 응급실 이용 정보 등에 대한 범정부 일일 브리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이 함께할 것이라며 텔레비전 생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해왔다며 국민 불안이 잠재워질 때까지 브리핑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터널에서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미국 시민인 허시 골드버그 플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이스라엘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모두 이스라엘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거리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은 인질 수십 명을 모두 구출하기는 어렵다며 인질 다수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부산역에 도착한 KTX 105 열차 아래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열차는 행신역을 출발해 부산역이 종착지로 당시 승객 180여 명은 모두 하차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연기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호송열차 지연 등 연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함께 공약했던 민생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공식 대표회담은 애초 계획보다 긴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협의를 거쳐 공개된 8개 항목의 공동 발표문에선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던 의료 대란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빨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 갈등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풀리리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증원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여야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쟁점 현안을 두곤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가계부채 완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연장 같은 민생 현안 역시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했습니다. 여야 대표 사이 이견이 없었던 지구당 부활 문제도 합의까지 다다르진 못했고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정례화도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체 구성이 그나마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협의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는 첫 대표회담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꼬인 전국의 실타래를 풀 통 큰 합의는 결국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협치 복원을 위해 마련된 여야 대표 회담. 그러나 상대 약점을 겨냥한 견제구가 오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고 이 대표도 상대 인격의 존중이 필요하다며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이재명 대표가 다가가 한동훈 대표를 맞이했고 한 대표도 반갑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 시간 양측은 기다렸다는 듯 상대 약점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포문은 한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연책특권의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연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추진을 하는 것에 적기라고.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점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시리즈처럼 내놓은 검사 탄핵이 곧 나올 이 대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중요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한 대표가 말하는 정치개혁의 대통령 소추권도 상응하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거라며 검찰 앞에서 법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꼬집기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애초 계획한 10분을 훌쩍 넘겨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어진 비공개 회담과 합의문 조정 과정 역시 예정보다 길게 진행됐습니다. 협치를 위해 마련된 회담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진 셈인데 물론 평소 발언보다 수위는 조절됐지만 상대를 향한 공세로 주도권 싸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이 회담에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회 정상화 이후 초대하는 게 맞다며 국회 개원식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화 이후 첫 불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회담 직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처럼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 지금의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가 주장했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 등이 도출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용산 입장에선 여야 대표회담이 큰 쟁점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단 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 대표의 기류가 조금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쟁점 사안에 명확한 입장이 없는 등 논의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종정 개엄안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계획도 있었다고 말했는데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은 국회 과반이면 바로 해제되는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을 감수하면서 왜 선포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건 처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 관련 1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전국 응급실 현황과 환자 수를 비롯한 응급실 이용 정보 등에 대한 범정부 1일 브리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리핑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이 함께할 것이라며 텔레비전 생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해왔다며 국민 불안이 잠재워질 때까지 브리핑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믿고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가 알고 보니 소송을 하지도 않고 승소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변호사가 판결문까지 위조해서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 변호사는 이전에도 의뢰인의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박모 씨. 2년 전 갑자기 잠적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임료 880만 원을 줬고 중간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 A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렸고 박 씨는 330만 원을 추가로 주고 항소심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A 변호사는 좀처럼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 공부하고 왔다.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병가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차이피를 미루는 거예요. 수개월 뒤 판결문을 건네받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직접 법원을 찾았고 사건이 접수된 적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결문도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승소했다며 보내준 판결문인데요. 그 시체부터 형식까지 실제 판결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판부의 서명과 도장도 빠져 있고 판사들도 해당 법원에는 없는 엉뚱한 이름들입니다. A 변호사는 박 씨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일단 미안하다. 자기가 지금 뭐 번아웃이 왔다. 두 번째로 뭐 자기가 3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멘탈이 많이 안 좋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변호사의 비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사건 의뢰인이 맡긴 담보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 변호사는 박 씨에게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인지 제가 신원도 잘 모르고요. 취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 안 주셔도 돼요. 박 씨와 동업자는 1년여 동안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 막 공황장애 오고 아무도 얘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의사 맞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들은 변호사를 상대로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어제 저녁 부산역에 도착한 KTX에서 연기가 나면서 승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멈춰선 KTX 차량 아래쪽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행신역을 출발해 부산역에 막 도착한 KTX에서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객 180여 명이 모두 내린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역사에 번지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제동장치 과열로 연기가 난 것이라 보고 세부 원인은 차량 기지의 입고에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에는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용전동 모텔촌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도 불이 나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두 사람이 다툰 끝에 불을 낸 것 같다는 신고를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 게 보여가지고 소화기를 가게에서 갖고 뛰어 올라오니까 불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지나는 과정에서 막 펑펑 소리가 나고 폭파 한 3-4번 정도 난 것 같아요.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오금동 가야금 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8시 반쯤엔 강원 횡성군 중앙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를 내고 서 있던 승용차를 2.5톤 화물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두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게임장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그 자리에서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강원 횡성군 공근면 춘천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졸음 쉼터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이어 2.5톤 화물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해당 승용차를 연이어 추돌하면서 추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서울 오금동에 있는 가야금 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47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50대 스님 A씨가 술을 마신 채로 제주시 조천읍 한 사찰 창문을 깨고 침입해 갈등을 빚던 주지 스님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벌인 영종도 성수도 건설 사업비 정산 소송에서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만큼 사전 분담한 사업비를 인천시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도 다른 회사의 의뢰를 받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아래 일을 하다가 숨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통장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인을 때리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넷 주소의 일부를 수정해서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기 아트센터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꾼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마스에 붙잡혔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비난했지만 시민들은 정부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터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명은 결국 하마스에 붙잡혔던 인질들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인 1명을 포함해 5명은 음악축제에서 납치됐고 1명은 인근 농장에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마스가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חמור מכך, באותו זמן ממש הוא רצח 6 מחטופינו. מי שרוצח חטופים לא רוצה עסקה.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정부를 향했습니다. They should have come back alive. They could have come back alive. We need a deal now. They need to come back alive. This government only cares about herself and doesn't care about the hostages and their family and the people of Israel that wants everybody to be back and return to some normality in our life. 노조가 휴전 촉구 1일 총파업을 선언해 벤구리온 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고 텔아비브 등 지역 관공서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갈란트 국방장관마저 조속한 휴전과 인질 교환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며 이들 중 일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풀려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경찰 3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이스라엘은 범인을 찾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설된 폭탄을 찾는다며 시내 도로 포장을 불도저로 뜯어내는 등 서한 지구에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남부지방 곳곳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출근길 중부지방부터 지금 비가 시작됐다고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들 지역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비가 내리면 낮더위도 식어가는 건가요? 네, 오늘 비가 먼저 시작되는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반면 비가 늦게 시작되고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남부 곳곳으로는 기온이 제법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6도, 대전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30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에서 민생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법 등 민감한 쟁점 현안에는 우려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나 폐지 문제도 일단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쟁점인 최상병 특검법은 애초 여야가 협의한 대로 대표회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담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인데다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을 철회할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대통령 제2유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도 양당 대표의 의견 차이가 거듭 확인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현금 살포와 다름없다는 한 대표 입장과 소비 진작책이란 이 대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내심 민주당에선 선별 지원 수준에서 여당과의 접점을 찾길 기대한 기류도 읽히는데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 대표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가 의문이란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차등 지원까지도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수용을 하지 않은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강하게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구체적인 합의엔 이르진 못했습니다. 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유예라도 하자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사안에 민주당 역시 쉽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금투세 문제를 추후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돌이표 정쟁국회를 만든 쟁점 현안에선 여야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모처럼의 회담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잖게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석 달 만에 정식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9월 정기국회 개회식도 함께 개최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부터 추진됐지만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연기돼 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 당일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사건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까지 모두 6개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봄으로써 최종 처분을 두고 불거질 논란을 미리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도 최근 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은 회의 전날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대검에 제출해야 하고 당일엔 회의에 출석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도 진술합니다. 검찰은 오는 6일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설명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 사실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위주로 수사하기는 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가 회의 당일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미뤄보면 이번 회의 결과도 당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져서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수사팀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달 직권으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겼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까지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자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방적인 음해라면서 적법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 검찰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선 검찰이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했고 문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수사를 지나치고 정치적이라고 규정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센 비판에 전주지검은 적법한 수사며 일방적 음해성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의 기초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처음부터 압수한 적 없는 물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다혜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대가로 사위 서모 씨가 저비용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됐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약 2억 2천만 원으로 사위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영입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를 압수해 다혜씨 부부와 오간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임종석, 조국, 조현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는 조만간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2년에 걸쳐 이뤄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관련 사범 8,300여 명이 검거가 됐고 확인된 피해자는 16,000여 명에 달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재작년 인천과 서울 화곡동을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8,300여 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610명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40개 조직도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15개 조직에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6,300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로 10명 가운데 6명이 20, 30대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900억 원가량을 몰수 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세 사기를 악질적인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0여 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세모녀 전세 사기단의 경우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목소리에 힘입어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잠정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1년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1.5%인 30대의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대는 30대에 비해서 집값이나 금리 변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집값 상승세가 1년 넘게 지속하자 그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 대열에 동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1개월 연속 날았습니다. 역대 8월 기준 1위 기록까지 세웠는데 1등 공신은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수출 성적표가 이번에도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8월 수출은 지난해 8월보다 11% 넘게 늘어난 5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수출 1등 공신 반도체 수출도 120억 달러에 육박하며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거래 가격이 회복하며 수출액을 끌어올렸는데 올해 남은 기간 전망도 밝습니다. IT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메모리 가격 또한 D램은 58%, 낸드는 28% 이상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39%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일부 업체의 생산 라인 현대화 작업과 임금 및 단체 협상 등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4.3% 감소한 5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6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미국 수출은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수입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6% 늘어난 5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글로벌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9.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를 오늘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고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상반기 1차에서 3차 신청자 중에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홍해에서 표류하던 대형 유조선의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100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돼 최악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일단 한시름을 덜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홍해 항로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열흘 전 그리스 국적의 대형 유조선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라크에서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뒤 그리스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이튿날 프랑스 군함을 타고 빠져나왔지만 유조선은 불이 붙은 상태로 홍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변 해역을 장악한 후티 반군은 유조선에 폭탄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원유가 본격적으로 유출될 경우 사상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1989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유조선 좌초 사건을 언급하며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당시엔 원유 25만 배럴 정도가 쏟아져 나와 동물 수백만 마리가 몰살하는 등 생태계가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Put the lives of innocent civilian mariners at risk and imperil the vibrant maritime ecosystem in the Red Sea and Gulf of Aden, the Houthis' own backyard. 다행히 유엔의 적극적 개입으로 후티 반군이 유조선의 예인을 허용해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조선의 상태에 따라 곧바로 인근 항구로 끌고 갈지 아니면 원유부터 옮겨 실을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That the salvage operations for the tanker can proceed with tugboats and rescue ships to access the incident areas.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전히 위험천만한 홍해 항로의 상황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1년 가까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불에 타는 유조선이 홍해를 표류하는 사이 후티 반군은 다른 컨테이너선을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일본 열도에 상륙해 기록적인 비를 뿌리며 큰 피해를 안긴 10호 태풍 산산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기습 폭우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농가 하우스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졌고 묘지의 비석들도 통째로 뽑힌 채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雷みたいな本当ゴロゴロっていう音がもうなんか地響きじゃないですけどそんな感じが数秒続きましたんで 10호 태풍 산사는 규슈와 시코쿠를 관통하면서 일본 각지에 기록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시즈오카 현의 경우 72시간 동안 최대 645mm, 가나가와 현은 52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ずっと縦断す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なので普通は沖縄からずっと北に抜けるんであまり予想外なことだったので驚いています。
태풍으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1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규슈 남부 미야자키 현에서는 강풍으로 주택 860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칸센 고속열차는 운행이 중단되거나 운행 편수가 감소했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는 등 교통 차질도 이어졌습니다. 태풍 산사는 세력이 약해지며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여서 일본 기상청은 기습 폭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가운데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이스라엘 노조가 정부의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으로 이스라엘 최대 공항인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운영이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협상 타결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이상 경제를 방치해선 안 되고 이스라엘은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사망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거리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하고 휴전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있는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 포함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피난민의 대피소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학교 안에 설치된 하마스 지휘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1명이 다쳤다고 벨고로드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벨고로드 당국은 포격으로 아파트 22가구와 주택 8채가 파손됐으며 차량 20대도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우위를 유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높았는데요.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달 23일에서 27일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독일의 옛 동독적 튜링겐주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극우 독일 대한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 대한당이 득표율 30.5%로 1위를 기록했으며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은 24.5%로 2위, 급진좌파 자라 바겐크네이트 동맹이 16%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7%에 그쳤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 8월 화재 발생 건수가 14년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아마조나스주를 비롯해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지난 한 달간 38,266건의 화재가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월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사냥이 지난 겨울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1,000마리가 넘는데요. YTN 디지털랩이 처음으로 죽은 사냥의 위치 정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사냥 사체. 탈진한 사냥에겐 가벼운 비닐도 목숨을 잃게 하는 흉기가 됩니다. 지난 겨울 폐사에 멸실 신고된 사냥은 1,000마리가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만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이 멸실 신고서와 첨부된 사진의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사냥 위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폐사한 1,000여 마리 중에 위치 정보가 남아있는 건 951마리. 화천 양구의 접경지대와 설악산 국립공원 안팎에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겨울 심한 폭설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야생성이 강해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드문 사냥인데
지난 겨울엔 먹이와 잠까지 청할 정도로 지치고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마을회관 2층에 계단에도 이렇게 애들이 서너 마리씩 와서 자고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뭐 건초나 무시래기 이런 거 당근 사다가 계속 주고 막 그랬어요. 지난 겨울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성으로 살폈더니 특히 2월엔 녹은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냥은 겨울철이면 먹이를 찾아 해가 비치는 산비탈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눈 쌓인 계곡에서 탈진해 죽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냥이 1000마리나 죽은 이례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 겨울의 눈 상황이 예외적으로 나빴던 건 아닙니다. 눈 면적이 더 넓었던 2003년과 2012년에는 이런 떼죽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IUCN에서 보고한 거는 우리나라의 사냥 개체군이 1000마리 정도 있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 죽은 게 1000마리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되게 많은 숫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립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심해지는 폭설과 혹한, 올 겨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빠르면 40년에서 100년 사이 우리나라 사냥 적합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질 거란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처럼 YTN 데이터랩이 사냥의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백두대간을 겹겹이 분절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가 지친 사냥에게 최후의 일격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겨울 사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하영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눈 녹은 자리를 찾아 계곡 아래로 내려온 사냥이 마주하게 되는 건 높이 1.5m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따라 발자국을 남기고 쓰러진 사냥. 울타리와 비탈을 오가다 사람을 봐도 도망갈 힘조차 없는 상태로 구조되는 사냥도 있습니다. 겨울철 사냥의 행동권은 50만 제곱미터로 원 면적으로 따지면 지름 798m 안에서 움직이는 셈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냥 사체의 절반 가까이가 울타리를 중심으로 798m 이내에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유례없는 떼죽음과 울타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냥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울타리가 꼽히자 환경부가 내놓은 방편입니다. 사냥이 단이라고 뚫어놓은 폭 4m가량의 통로입니다. 전체 3,000km에 달하는 구간에 이런 통로 15곳을 만들고 내년 봄까지 효과 분석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이동 유형하고 빈도를 분석하는 불문 개방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내년도에 중장기적으로 울타리 관리 로드맵을 저희가. 하지만 전염병 차단이라는 목적을 잃은 울타리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를 따라 둘러쳐진 울타리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허리를 이미 5년째 잘라 여러 종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사냥의 집단 폐사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올 겨울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냥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철책을 대대적으로 걷어내서 이번 사냥 사체 집계가 멸실 신고서 기준이라 사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숲속에서 더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해선 정확한 개체군의 수를 포함한 기본적인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2위 삼성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1위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2위 팀만 만나면 힘을 내는 징크스가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초반 기세는 삼성이 가져갔습니다. 박병호가 기아의 대체 외국인 투수 스타우트로부터 2점짜리 연타석 홈런을 뽑아냈고 양도근은 데뷔 타석에서 1타점 3루타를 때렸습니다. 무려 5점을 뒤졌지만 기아 타선이 점수를 따라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회부터 7회까지 김도영과 최영우, 나성범 등 중심 타선이 홈런을 포함해 차곡차곡 타점을 쌓으며 동점을 만들었고 9회에는 이우성이 결승 적시타를 때리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위 삼성에 이틀 연속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기아는 승차를 6경기 반으로 벌렸고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를 12로 줄였습니다. 올 시즌 기아가 2위 팀을 만났을 때 성적은 13승 2패로
승률은 8할 6푼 7리에 달합니다. 이번에도 기분 좋은 징크스를 유지하면서 가을 야구 자신감도 더 커졌습니다. 대구 오면은 점차가 어떻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점차가 어떻든. 그래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롯데는 연장 승부 끝 두산을 4연패로 몰아넣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6위 하나와 승차 없는 7위로 올라섰고 5위 KT와 격차를 2경기 반으로 좁혔습니다. 가을 야구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SSG는 이틀 연속 NC에 무릎을 꿇으면서 순위가 8위로 떨어졌고 5위 KT와의 승차도 3경기로 늘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강원FC가 홈에서 수원FC와 비겼지만 하루 만에 K리그1 선두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강원은 강릉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수원FC와 경기에서 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2로 비겼습니다. 강원은 울산 HD와 나란히 승점 51점을 기록했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하루 만에 선두 자리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한편 전북은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기면서 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위 스플릿 파이널 B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또한 대전은 광주를 2대0으로 이기고 최하위에서 탈출했고 제주는 김천 상무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